아들이 결혼을 했을 때 저는 그제야 한숨을 돌렸습니다. 부모 마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늘 언제쯤 짝을 만나 가정을 꾸리려나 걱정하며 살다가 드디어 아들이 반듯한 가정을 꾸렸으니 이제는 제 마음도 조금은 놓아도 되겠구나 했습니다. 결혼식 날 단정한 예복 차림으로 단상에 서 있던 아들을 보면서 저는 속으로 수십 번도 더 중얼거렸습니다. 내 새끼가 이제 정말 다 컸구나. 며느리에 대한 첫인상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활발하면서도 또박또박 말 잘하는 아이였죠. 요즘 세대답게 자기 생각이 뚜렷했고 무엇보다도 제 아들을 사랑한다고 눈빛으로 드러내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래서 저도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래, 내 아들을 행복하게 해주면 그걸로 됐다. 그렇게 생각하며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했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까지만 해도 두 사람은 자주 집에도 들렀습니다. 손잡고 들어와서 환하게 웃던 모습이 아직 선합니다. 제가 밥상을 차려주면 아들은 늘 잘 먹었고 며느리도 어머니 음식 솜씨는 정말 최고예요. 하며 싹싹하게 굴었죠.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제 아들이 참 좋은 배우자를 만났구나 싶어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 오래가지는 않았습니다. 시간이 조금씩 지나자 아들의 표정에서 웃음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직장 생활이 바빠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저도 젊은 시절 회사를 다녀봤으니 얼마나 고된지 잘 알지요. 출퇴근만으로도 진이 빠지는 게 직장인인데 신혼살림까지 챙기려면 몸이 10개라도 부족할 겁니다. 하지만 이상한 건 아들이 집에 와도 예전처럼 편히 쉬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아유 피곤하지? 밥이라도 좀 먹고 누워라 하면 아들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괜찮아요, 엄마. 저 정말 괜찮아요. 하고 대답하곤 했습니다. 그 괜찮다는 말이 오히려 제 마음을 더 무겁게 했습니다. 며느리의 태도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싹싹하던 아이가 어느 순간부터 아들 앞에서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불만을 자주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우연히 두 사람의 대화를 듣게 되었는데 며느리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다른 집 남편들은 월급도 많고 다 잘해준다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물론 젊은 부부끼리 사는데 부족함이 있을 수 있고 또래 친구들과 비교하며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에는 단순한 아쉬움이 아니라 아들을 탓하는 듯한 날카로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쳤습니다. 내 아들이 부족해서 저렇게 듣고 있는 걸까? 아니면 며느리가 너무 큰 걸 바라는 걸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가 예전보다 한결 지쳐 있더군요. 엄마, 요즘 회사 일이 많아서 좀 힘들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 귀에는 단순히 회사 일 때문만은 아니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들의 말 사이사이에는 무거운 짐이 실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깊게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몸 챙겨가면서 해라. 돈이 다가 아니다. 이렇게만 말했죠. 그런데 그 말이 아들의 마음에 얼마나 와 닿았을까요? 아들은 여전히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들의 표정은 갈수록 어두워졌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회사 일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주말에라도 쉬어야 할 텐데 아들은 오히려 더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어느 날은 아침 일찍 전화를 했더니 자리에 없더군요. 나중에야 알게 되었는데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나간 거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아휴, 내가 왜 그런 일을 하니? 내 직장만으로도 충분히 힘들 텐데.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습니다. 엄마, 조금이라도 더 벌어야 해요. 집에 이것저것 필요한 게 많아서요. 그 말 속에는 무언가 숨기고 있는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마음이 불편했지만 더 캐묻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스스로 털어놓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아들의 생활은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빡빡해졌습니다. 낮에는 본업, 퇴근 후에는 편의점이나 배달, 주말에는 대리운전까지 뛰었습니다. 그렇게 하루 스케줄을 가득 채운 채 아들은 늘 지쳐 집에 돌아왔습니다. 며느리는 그럴 때마다 달래주기는커녕 더 차갑게 굴었습니다. 제가 직접 본 적도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이 퇴근하고 들어오자마자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 모습만으로도 얼마나 고된 하루였는지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그저 팔짱을 낀 채 말하더군요. 오늘도 겨우 이만큼 벌어왔어? 내가 회사에서 듣는 얘기 아세요? 제 친구 남편은 이번에 연봉이 올랐다는데 나는 왜 늘 이렇게 사는 거야?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치를 떨었습니다. 물론 젊은 사람들이라면 비교도 하고 욕심도 날 수 있지요. 하지만 제 아들이 땀 흘리며 애쓰는 걸 뻔히 보면서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때 아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잊히질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불만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집안 어른들 모임에 나가서도 대놓고 티를 냈습니다. 어느 날 제 앞에서까지 솔직히 다른 집 남편들처럼 경제적으로 든든하지 못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라는 말을 서슴지 않고 내뱉었습니다.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혀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내 아들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도 아닌데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이후로 아들은 더욱더 본업의 일거리를 붙잡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 번 말렸습니다. 아들아, 돈이 사람을 살려주진 않는다. 내 몸이 먼저다. 하지만 아들은 늘 같은 대답만 했습니다. 엄마, 나만 조금 더 고생하면 돼요. 괜찮아요. 그 괜찮다는 말이 저는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사람은 괜찮지 않을 때 괜찮다고 말하는 법이니까요. 어느 날은 밤늦게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대리운전 나갔다가 진상 손님이 난리치는데 몸이 너무 힘드네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이 왜 이런 길까지 가야 하나, 그 배경에는 분명히 며느리의 끝없는 압박이 있음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점점 눈에 띄게 달라져 갔습니다. 원래는 웃음이 많고 농담도 잘하던 아이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힘들어도 늘 엄마 괜찮아요 하며 사람을 안심시키는 버릇이 있었는데 이제는 웃음이 사라지고 그 괜찮다는 말만 남았습니다. 저는 몇 번이고 밥을 해주면서 아들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밥상 앞에 앉아 있기는 했지만 숟가락이 제대로 가지 않았습니다. 겨우 한두 숟갈 뜨고는 젓가락을 내려놓곤 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못 먹니? 입맛이 없니? 하고 물으면 아들은 늘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서 그래요. 라며 웃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 억지 웃음 속에서 얼마나 깊은 피로와 체념이 숨어 있는지 저는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그런 아들을 걱정하기는커녕 오히려 불만을 더 쏟아냈습니다. 제가 직접 들은 말 중에 아직도 귀에 선하게 맴도는 게 있습니다. 며느리가 제 앞에서 아들에게 당신 이렇게 살다가 우리 앞날이 있겠어? 내 친구는 벌써 집 장만했다는데 나는 언제까지 전세살이 해야 해? 라고 말하던 순간이었습니다. 그 말에 아들은 그저 아무 대답도 못하고 물만 마셨습니다. 저는 옆에서 차마 말릴 수도 없었습니다. 어머니 입장에서 한마디 거들었다간 며느리의 기분만 더 상할 게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 아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가족을 위해서라면 스스로를 한없이 깎아내리며 버티는 성격입니다. 그런 아들이 아내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얼마나 무너져가고 있을지 상상만 해도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집에 와서 낮잠을 자는데 제가 방에 들어가 보니 그 짧은 시간에도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거칠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저는 순간 눈물이 나와 이불 끝을 붙잡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제 아이가 이렇게까지 지쳐 쓰러져 자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서요. 그런데도 아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본업을 마치면 편의점, 주말이면 대리운전, 때로는 택배 상하차까지 제 아들은 그야말로 몸이 닳아 없어질 만큼 일을 붙잡았습니다. 저는 여러 번 말렸습니다. 아휴, 내가 뭐든 해도 좋지만 제발 몸부터 챙겨라. 돈이 다가 아니다. 하지만 아들은 늘 같은 대답만 했습니다. 엄마, 조금만 더 고생하면 괜찮아질 거예요. 그 괜찮다는 말은 이제 저에겐 공포와도 같았습니다. 그 말이 나올 때마다 아들이 점점 더 무리하고 있다는 신호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한 번은 아들이 대리운전에서 돌아와 저를 찾았습니다. 눈 밑은 시커멓게 변해 있었고 목소리는 이미 다 깎여나간 듯 힘이 없었습니다. 엄마, 요즘 운전하다가 잠깐씩 깜빡 졸아요. 큰일 날 뻔한 적도 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만둬라, 제발. 내가 무슨 돈을 그렇게 벌어야 한단 말이냐. 울며 말했지만 아들은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그만두면 집안이 무너져요. 나는 어떻게든 버텨야 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아들이 스스로 멈출 수 없는 지경까지 내몰렸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배경에는 며느리의 끝없는 불만과 비교가 있으므려. 다음 날 아들은 또다시 새벽같이 집을 나섰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도 전이었는데 이미 대리운전을 마치고 오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전화를 걸어온 아들의 목소리는 심하게 잠겨 있었고 중간중간 숨을 몰아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오늘은 조금만 더 하고 들어갈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속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휴, 제발 그만 좀 해라. 너 그렇게 무리하다 큰일 난다. 하지만 아들은 늘 그렇듯 제 걱정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조금만 더 하면 돼요. 저는 그날따라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괜히 심장이 두근거리고 불길한 예감이 가슴에 꽉 걸려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괜히 집안을 서성이고 괜히 창문을 열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에도 아들은 차를 몰고 있었을 겁니다. 잠 못 잔 눈을 부릅뜨고 의자에 몸을 기대지도 못한 채 손님을 태우고 내리며 밤거리를 달리고 있었겠지요. 며칠 전만 해도 아들은 저에게 운전하다가 잠깐 깜빡 졸았는데 진짜 아찔했어요.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손발이 얼어붙으며 그만둬라, 제발 그만둬라 하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나 아니면 안 돼요. 지금 상황에서 내가 멈추면 우리 집이 흔들려요. 저는 차마 더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아이의 어깨가 이미 너무 무겁게 짓눌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불안이 현실이 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받아보니 경찰이었습니다. 제 귀를 의심하게 하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보호자분 맞으십니까?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금 병원으로 오셔야겠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핸드폰을 쥔 손이 덜덜 떨렸고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겨우 정신을 다잡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차 안에서 수없이 중얼거렸습니다. 제발, 제발 우리 아들 무사해야 한다. 제발 눈만 떠다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응급실 앞은 소란스러웠습니다. 의사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고 간호사들이 들것을 밀고 다녔습니다. 그 틈 사이로 보이는 아들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감겨 있었습니다. 저는 울부짖으며 달려갔습니다. 아들아, 아들아, 눈 좀 떠봐. 하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의사의 말뿐이었습니다. 환자가 과로로 인한 졸음운전으로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현재 의식이 돌아올 가능성이 극히 낮습니다. 식물인간 상태가 될 확률이 큽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혀 쓰러질 뻔했습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을 흘끗 보았는데 눈물은 흘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서 제가 읽어낸 건 진짜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 눈빛은 이상하리만큼 차갑고 어딘가 다른 계산을 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는 제 아들을 붙잡는 게 먼저였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있는 아들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따뜻했던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고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들아, 엄마 왔다. 제발 눈 좀 떠다오. 엄마가 옆에 있다. 아무리 불러도 아무리 손을 흔들어도 아들은 미동조차 없었습니다. 그날 밤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왜 내 아들이 이렇게까지 살아야 했을까? 무엇이 이 아이를 이 지경까지 몰아넣은 걸까?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향한 끝없는 압박과 비교, 그 무게가 결국 아들을 여기까지 끌고 온 것이라는 것을요. 사고 이후 아들은 긴 병상 생활에 들어갔습니다.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고 인공호흡기와 링거줄에 의지한 채 하루하루가 흘러갔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제 마음은 매일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살아있으면서도 살아있다고 말할 수 없는 상태. 아들의 가슴은 여전히 오르내리고 있었지만 그 눈은 2번 다시 저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병실 한쪽에는 늘 며느리가 자리를 지켰습니다. 처음엔 저도 그 모습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그래도 아내로서 곁을 지키는구나. 그래도 아직은 정이 남아있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는 사람들 앞에서는 눈물을 흘리며 지인들에게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모습만 보면 지극한 아내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머니의 본능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눈물이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요. 병실 문을 살짝 열고 들어서면 며느리의 얼굴에는 눈물이 남아있으면서도 눈빛은 묘하게 냉랭했습니다. 마치 지금 이 상황을 불행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계산을 하고 있는 듯한 차가운 기운이 스쳐갔습니다. 저는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곁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제가 미처 들어가지 못한 시간에 며느리가 아들에게 속삭이는 장면을 들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온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야? 나 좀 그만 힘들게 해. 이렇게 누워있으면서 뭐가 해결돼? 차라리 빨리 떠나주는 게 나한테도 당신한테도 편한 거 아니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지만 다시 한번 분명히 들렸습니다. 당신 빨리 가야 나도 보험금 챙겨서 새 출발을 하지. 제발 내 인생에서 좀 꺼져줘.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한순간에 혈압이 치솟아 머리가 울렁거렸습니다. 그토록 아들이 모든 걸 내던지며 버티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랑하는 아내와 가정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는 지금 병상에 누운 남편을 향해 빨리 죽어라는 말까지 서슴지 않고 하고 있는 겁니다. 며느리는 곧장 병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제야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문 앞에서 주저앉았습니다. 그동안 품었던 불안이 현실이 되어 눈앞에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또 다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며느리가 병상 곁에 앉아있던 날이었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더니 아들의 손에 억지로 쥐어주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니 그건 이혼 서류였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낮게 속삭였습니다. 제발 도장 좀 찍어. 당신 이렇게 누워있으면서 나까지 올가매지 마. 빨리 끝내자. 나 자유롭게 좀 살게 해. 저는 그 순간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문을 박차고 들어가 며느리의 손을 낚아채며 외쳤습니다. 내가 인간이냐? 내가 어떻게 내 아들에게 이런 걸 들이밀 수 있니? 며느리는 깜짝 놀라더니 금세 태연하게 얼굴을 바꿔 울먹이는 척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저도 살고 싶잖아요. 그 말에 저는 차가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가 살고 싶어 하는 그 길이 내 아들의 죽음 위에 세워진 거냐? 말이 끝나자 제 손은 저도 모르게 며느리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병실 안에 찬 공기처럼 싸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날 병실에서의 일은 단순히 저와 며느리 사이의 갈등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건 이후 며느리는 가족들 앞에서 저를 향한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지친 아내의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제게는 노골적으로 날 선 눈빛을 보냈습니다. 병실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저는 시어머니 덕분에 겨우 버티고 있어요. 라고 말하면서도 둘만 남으면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어머니, 저한테 손 찍어만 거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마음만 먹으면 어머니가 저 때렸다고 다 알릴 수 있어요. 그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억울했지만 사실 손찌검을 한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러나 그것은 제 아들을 모욕하는 말을 듣고 도저히 참지 못한 순간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오히려 그것을 무기 삼아 제 앞에 흔들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태도는 점점 대담해졌습니다. 아들이 식물인간 상태로 누워있는 병실을 마치 자기 세상처럼 꾸며놓고 저를 눈치 보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아들 곁에 오래 앉아 있으면 며느리는 의도적으로 큰 한숨을 쉬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마치 제가 거기 있는 게 불편하다는 듯이요. 한 번은 제가 아들의 손을 잡고 아들아, 엄마 왔다. 힘내야지. 꼭 깨어나야 한다. 라고 속삭이고 있었는데 며느리가 뒤에서 쏘아붙였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런 말씀 좀 그만하세요. 의사도 희망 없다고 하는데 무슨 깨어난다고 그래요? 저만 더 힘들어져요. 그 말에 저는 그 자리에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게는 희망을 놓지 않는 게 유일한 버팀목이었는데 며느리는 그마저도 짓밟아 버렸습니다. 저는 속으로만 삼켰습니다. 내 아들이 내 남편인데 넌 어쩌면 그렇게 잔인할 수 있니? 그때부터 우리 가족 안에는 보이지 않는 금이 더 깊게 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신뢰할 수 없었고 며느리는 저를 노골적으로 밀어냈습니다. 병원에 올 때마다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며느리가 없는 시간을 택해 아들을 보러 가기도 했습니다. 아들의 손을 잡고 혼잣말처럼 속삭였습니다. 아들아, 엄마는 내가 다시 일어나길 믿는다. 아무도 믿지 않아도 엄마만큼은 끝까지 믿을 거야. 하지만 며느리는 달랐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입에서는 살림이 힘들다, 앞으로가 막막하다, 보험금이라도 있어야 산다는 말이 서슴없이 흘러나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고통에 지쳐하는 넋두리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그 말 속에는 분명한 바람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자기 친구에게 전화를 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차라리 빨리 끝나면 좋겠어. 그래야 보험금 받아서 다시 시작하지. 지금은 그냥 내 인생이 갇혀 있는 것 같아. 그 순간 저는 벼락을 맞은 듯 서 있었습니다. 그토록 믿고 싶지 않았던 제 불안이 사실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날도 저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누워 있었고 기계음만이 병실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제겐 생명줄 같았고 동시에 끝없는 절망처럼 들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잡고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들아, 엄마 왔다. 힘내야 한다. 엄마는 끝까지 기다릴 거야. 그런데 그때 며느리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가방 하나가 들려 있었는데 평소보다 훨씬 차분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혹시 마음이 조금은 풀렸나 싶어 기대했지만 곧 들려온 말은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며느리는 침대 곁으로 다가와 아들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이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가슴팍에 올려놓으며 낮게 말했습니다.
이제 좀 끝내자. 도장만 있으면 되는데 도장을 찍지도 못하면서 누워있기만 하니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저는 순간 숨이 막혀 그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뭐라고 했니? 지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며느리는 놀라기는커녕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살 권리가 있어요. 저도 제 인생을 살아야 해요. 이렇게 붙잡고 있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차라리 빨리 정리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 말은 제 심장을 칼로 도려내는 것 같았습니다. 내 아들은 아직 살아있고 여전히 호흡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 아내라는 사람의 입에서 나온 건 정리라는 단어였습니다. 저는 차마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입에 담을 수 있니? 내 남편이다. 내가 낳은 아들이다. 너한테는 남편이지만 내겐 피와 살이다. 그러나 며느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 더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야 부모니까 끝까지 희망을 붙잡을 수 있죠. 하지만 전 달라요. 저는 현실을 살아야 해요. 제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어머니는 아세요? 친구들이 다들 남편 덕에 편히 사는데 저는 매일 이렇게 병원에 묶여 살아요. 전 이제 제 삶을 되찾고 싶어요. 그 순간 저는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며느리의 말은 더 이상 넋두리가 아니었습니다. 분명한 바람이었고 아들의 죽음을 전제로 한 계산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더 꼭 잡으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아들아, 듣고 있지? 내 옆에 엄마가 있다. 아무도 널 버리지 않았다. 엄마는 널 절대 포기하지 않아. 며느리는 그 말을 비웃기라도 하듯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포기하세요. 어머니, 이 상태로 살아도 아무 의미 없잖아요. 차라리 빨리 떠나게 놔두는 게 서로를 위해서 나은 길이에요. 그 말에 저는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뺨을 올려치던 그 순간처럼 제 가슴 깊은 곳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라 며느리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너 같은 인간이 내 아들 옆에 있다는 게 나는 지옥 같다. 내가 어떻게 내 남편을 이렇게 모욕할 수 있니? 하늘이 두렵지도 않니? 병실안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지만 저는 믿고 있었습니다. 내 목소리, 내 눈물, 내 분노가 그 아이에게 전해지고 있을 거라고. 그날 이후 며느리와 저 사이에는 대화다운 대화가 사라졌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병실을 지키는 가족처럼 보였지만 그 속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며느리는 사람들 앞에서는 울며불며 하는 연기를 했습니다. 병실에 지인들이 찾아오면 며느리는 일부러 제 앞에서 흐느꼈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남편이 이렇게 누워있으니 제 인생도 끝난 것 같아요.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다들 며느리를 위로했습니다. 그래도 꿋꿋하게 잘 버티고 있네. 힘내라. 저는 그 장면을 보며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불쌍한 아내로 포장해 동정을 받으려는 모습이었으니까요. 며느리는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친정 어머니를 병원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 앞에서 며느리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더는 못 버티겠어요. 저희 친정엄마도 제 상황을 너무 안타까워하시잖아요. 이혼이라도 해서 새 출발해야 하지 않겠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제 아들이 아직 살아있는데 그 앞에서 이혼을 입에 올리다니. 저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쏘아붙였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알기나 하니? 내 아들이 살아있다. 눈을 감고 있을 뿐이지 살아있다고. 하지만 며느리는 태연했습니다. 오히려 저를 향해 비아냥거렸습니다. 어머니야 부모니까 끝까지 희망을 붙잡을 수 있죠. 하지만 저는 제 현실을 봐야 해요. 제가 청춘 다 바쳐 병원 지키다 끝낼 순 없잖아요. 그 순간 친정 어머니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타돈, 우리 애도 사람이에요. 아직 젊어요. 저 아이 인생도 생각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에 저는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제 아들 인생은 누가 생각해 줍니까?
저 아이가 왜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누구 때문인지 정말 몰라서 하시는 말씀입니까? 순간 병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친정어머니는 고개를 돌렸고 며느리는 억지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제가 오히려 냉정한 시어머니처럼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눈물은 연기였고 그 속마음은 차갑게 굳어 있다는 것을요. 그날 밤 저는 병원 근처에 앉아 있었습니다. 병실로 돌아가지 않고 복도 끝 창가에 앉아 멀리 빛나는 도시를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엔 며느리가 친구에게 했던 전화 목소리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보험금만 있으면 나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 말을 떠올릴 때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아도 며느리가 어떤 얼굴을 하고 있어도 나는 내 아들을 끝까지 지켜야겠다고. 며느리의 속셈을 세상에 드러내고 내 아들이 더 이상 모욕당하지 않도록 해야겠다고. 며칠 뒤 저는 며느리의 휴대전화를 우연히 엿듣게 되었습니다. 병실 밖 복도에서 작은 목소리로 통화하던 며느리의 말이 제 귀에 생생히 꽂혔습니다. 네, 맞아요. 사망보험금만 들어오면 제 인생 다시 시작할 수 있죠. 지금은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빨리 끝나야 저도 숨 좀 쉬죠. 그 순간 저는 두 손이 덜덜 떨려 핸드백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보험금 그녀의 머릿속에는 아들의 회복이 아니라 오직 보험금뿐이었던 겁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며느리는 놀라며 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어서 물었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니? 내 입에서 방금 무슨 말이 나온 건지 알아? 내 남편은 아직 살아있다. 그런데 너는 보험금 얘기부터 하는 거냐? 며느리는 한순간 눈빛이 흔들리더니 곧장 얼굴을 가리고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어머니, 오해예요. 저도 너무 힘들어서 한 말이에요. 제가 얼마나 버거운지 아세요? 그 울음은 분명 가짜였습니다. 제가 이미 들은 말은 핑계나 넋두리가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또렷하게 계산처럼 뱉은 말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며느리는 아예 제 앞에서 보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계속 치료비만 들어가면 우리 다 무너져요. 차라리 보험금이라도 받아야 저도 살 수 있잖아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부서져 내렸습니다. 제 아들을 두고 저 아이의 입에서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말이 아무렇지 않게 나오는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울부짖듯 소리쳤습니다. 너는 도대체 사람의 마음을 가졌니? 내 남편이다. 너한테 가정을 꾸려준 사람이고 내 피부치다. 그런데 내가 그의 목숨을 돈으로 계산해? 하지만 며느리는 오히려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어머니, 저는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선택지가 있나요? 평생 이렇게 눌려 살 순 없잖아요. 저도 제 인생이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는 부모니까 끝까지 붙잡을 수 있겠죠. 하지만 전 아니에요. 그 말에 제 심장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현실이란 이름으로 자신의 남편을 버리고 돈으로만 그 생명을 따지는 며느리의 모습 앞에서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와 깊은 고민에 잠겼습니다. 이대로 두면 아들은 며느리의 눈치와 차가운 시선 속에서 더 모욕당할 게 뻔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며느리의 진짜 속마음을 다른 가족들에게도 알리고 아들을 지키기 위해 나서야 한다고. 그날 이후 저는 더는 혼자서 이 사실을 안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다른 가족들에게 며느리의 본심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가족들이 모였을 때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얘들아, 사실은 내가 믿기 힘든 얘기를 들었다. 내 형수가 내 오빠가 깨어나길 바라지 않고 오히려 빨리 떠나기를 바라는 것 같더라. 제 말에 순간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다른 자식들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막내는 곧장 반박하듯 말했습니다. 엄마, 형수님이 어떻게 그래요?
병원에서 매일 밤낮으로 지키는 게 누군데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모르는 말들을 내가 들었단다. 보험금 얘기를 입에 담았어. 내 오빠가 살아있는 걸 힘들다고만 하고 이혼 서류까지 내밀었어.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며느리가 곧바로 눈물을 터뜨리며 울먹였습니다. 어머니, 저를 왜 이렇게 몰아가세요? 저는 남편이 이렇게 된 게 너무 힘들어서 순간적으로 한 말일 뿐이에요. 제가 보험 얘기를 했다면 그건 현실적인 두려움 때문이었지. 정말 남편이 떠나길 바란 게 아니에요. 그녀는 눈물을 손등으로 훔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은 겉으로 보기엔 그저 고통스러운 아내의 진심 같았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며느리의 눈물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둘째가 제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혹시 엄마가 오해하신 거 아닐까요? 형수님도 요즘 너무 지쳐 있으니까요. 저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분명 제가 들은 건 오해가 아니라 생생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며느리는 울며 사람들의 동정을 사버렸고 저는 오히려 냉정하고 모진 시어머니처럼 보이게 된 겁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벽에 부딪힌 기분이었습니다. 며느리의 교묘한 연기에 다른 가족들조차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을 위해 가장 진실을 말하고 있는 사람은 저였는데 오히려 제가 고립된 듯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들의 사진을 꺼내놓고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활짝 웃던 얼굴, 건강하게 서 있던 모습, 그리고 지금 차갑게 누워있는 현실. 사진을 쓰다듬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들아, 엄마는 내 편이다. 아무도 내 목숨을 계산하지 못하게 할 거야. 아무리 내 아내가 사람들을 속여도 엄마만큼은 널 절대 버리지 않아. 그날 이후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며느리가 아무리 연기를 하고 눈물을 흘려도 저는 더는 속지 않겠다고. 다른 가족들이 제 말을 믿어주지 않으니 이제는 제 손으로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병원에 들를 때 일부러 시간을 달리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의식하지 않는 시간에 몰래 병실 근처에 숨어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별다른 일이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그저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거나 아들 곁에 앉아 멍하니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날은 제가 일부러 발걸음을 늦추고 병실 앞에 다가갔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지금 상태로는 절대 못 일어나요. 의사도 그렇게 말했어요. 그냥 시간 문제예요. 그러니까 준비는 해두세요. 보험금은 확실히 나올 거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슬픔이나 눈물이 아니라 차분하고 냉정했습니다. 마치 장부를 정리하듯 또박또박 하나의 사실을 확인하듯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온몸이 떨려 문고리를 잡을 뻔했지만 간신히 참았습니다. 증거를 잡겠다고 결심한 이상 지금은 뛰쳐들어가서 화를 낼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문틈 사이로 그녀의 모습을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의 손을 잡고 있는 척했지만 시선은 휴대전화 화면에만 고정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통화를 마치고 나서도 아들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어떤 연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언제까지 이 꼴로 누워있을 거야. 차라리 빨리 끝내줘야 내가 숨 좀 쉬지. 그 말은 혼잣말처럼 낮게 흘러나왔지만 제 귀에는 천둥처럼 크게 울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이제는 확실했습니다. 며느리의 마음속에는 남편에 대한 사랑도 기다림도 없다는 것을, 오직 돈과 자기 앞길만이 남아있다는 것을.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떨리는 손으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며느리가 한 말, 제가 본 행동들을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습니다.
가족들이 더는 제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이 기록이 진실을 증명할 수 있을 거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수첩 위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끝까지 싸울게. 내가 이 세상에서 홀대받지 않도록 엄마가 다 기록하고 다 밝혀낼 거야. 며느리의 속내를 직접 확인한 이후로 저는 병원에 갈 때마다 긴장했습니다. 겉으로는 환자 곁을 지키는 아내의 모습이었지만 속마음은 이미 남편을 버린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기록한 수첩을 가방 깊숙이 넣고 다니며 또다시 충격적인 장면이 나오지 않을까 두려움 속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두려움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병실에 들어갔을 때 며느리가 침대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손에는 아들의 통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은행 봉투까지 그대로 놓여 있었고 옆에는 인감도장이 얹혀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의 무의식 속 손을 억지로 잡아 도장을 찍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아올랐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하고 외치며 달려들자 며느리는 화들짝 놀라 통장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곧 표정을 바꾸더니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해 마세요. 그냥 정리하려고 꺼낸 것뿐이에요. 저는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당황의 그림자를 간신히 숨기고 있었지만 속내는 뻔히 보였습니다. 저는 손가락을 떨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이제는 도장까지 들이밀려고 하니 아들이 눈을 못 떴다고 해서 그 손을 내 뜻대로 쓰겠다고. 그러자 며느리는 더는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현실 좀 보세요. 남편은 절대 못 일어나요. 저는 여기서 청춘 다 버릴 수 없어요. 차라리 도장 찍고 정리하는 게 낫잖아요. 보험금이라도 받아야 저도 살죠. 그 말은 병실 공기를 얼려버렸습니다. 기계음만이 무심히 울려 퍼지고 제 심장은 터질 듯 뛰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며느리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인간도 아니다. 내가 어떻게 내 남편을 두고 그런 말을 하니? 하늘이 두렵지도 않니? 며느리는 곧바로 울음을 터뜨리며 복도로 뛰쳐나갔습니다. 복도에 있던 간호사와 보호자들이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며느리는 그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또 때리셨어요. 저는 그저 살 길이 막막해서 그런 건데. 순간 저는 범인처럼 모든 시선의 비난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아무도 며느리가 통장을 들고 있던 걸 보지 못했습니다. 모두에게 저는 슬픈 며느리를 몰아붙인 고집센 시어머니처럼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굽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크게 외쳤습니다. 그래, 내가 때렸다. 내가 내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으려 했으니까. 내가 원하는 건 보험금이지 남편이 아니잖아. 주변 사람들은 당황하며 저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오직 아들만 보였습니다. 침대 위에서 여전히 눈을 감고 있는 아들. 그 아이의 손을 꼭 잡으며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들아, 엄마는 진실을 밝힐 거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도 엄마만큼은 내 편이야. 절대 내가 돈으로만 취급당하게 두지 않을 거야. 그날 병실 복도에서 벌어진 소동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며느리는 붉어진 뺨을 감싸 쥔 채 눈물을 흘리며 사람들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저도 너무 힘들어서 잠시 흔들렸을 뿐인데 어머니가 저를 이해해 주기는커녕 손찌검까지 하셨어요. 저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 말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싸늘하게 제게 꽂혔습니다. 간호사 한 명은 조심스럽게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머님, 조금 마음을 누그러뜨리시는 게 어떨까요? 며느님도 많이 지쳐 계시잖아요. 저는 억울해서 목이 막혔습니다. 며느리가 무엇을 했는지, 제가 무엇을 보았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눈물 몇 방울로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그녀의 연기가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도 그 순간에는
제가 오히려 모진 시어머니로만 비칠 뿐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뒤에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자식들에게 다시 말을 꺼내보았지만 그들 역시 선뜻 제 편에 서주지 않았습니다. 엄마, 형수님이야말로 하루하루가 지옥 같을 거예요. 혹시 엄마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신 건 아니에요? 그 말이 제 가슴을 도려냈습니다. 오해가 아니라는 걸, 제가 직접 본 장면이라는 걸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눈물은 사람들의 마음을 쉽게 움직였지만 제 눈물은 고집으로만 보였습니다. 저는 점점 더 고립되었습니다. 병원에 가도 집에 있어도 누구 하나 제 얘기에 귀 기울여주지 않았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홀로 외롭게 싸우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제 마음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래, 아무도 믿지 않아도 좋다. 엄마만큼은 내 편이다. 저는 아들의 병상 곁에 앉아 조용히 수첩을 꺼냈습니다. 며느리가 했던 말, 행동, 태도 하나하나를 빠짐없이 적어 내려갔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이 기록이 빛을 발할 날이 올 것이라 믿었습니다. 아들이 깨어나 스스로 말할 수 없는 지금, 엄마인 내가 그 증언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밤이 깊어 병실에 아무도 남지 않았을 때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차갑고 무기력한 손이었지만 여전히 제 아들의 손이었습니다. 아들아, 넌 엄마가 지킨다. 아무리 내 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사람들을 속여도 엄마는 흔들리지 않아. 엄마는 끝까지 널 믿고 기다릴 거야. 그 순간 아들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인 것 같았습니다. 의사 말로는 무의식 상태에서 나타나는 단순 반사라고 했지만 제게는 달랐습니다. 마치 아들이 제 말에 대답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작은 떨림 하나가 제게는 커다란 희망이 되었습니다. 며느리의 태도는 시간이 갈수록 뻔뻔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눈치를 보며 혼잣말이나 전화 통화로만 속마음을 드러내던 아이가 이제는 제 앞에서도 가끔 노골적인 말을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언제 끝날지 아세요? 저는 매일 죽어가는 기분이에요.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차라리 빨리 정리됐으면 좋겠어요. 그 말은 병실을 찌르는 칼 같았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더 꼭 붙잡으며 맞받아쳤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할 수 있니? 내가 사랑한다고 해서 결혼한 남편인데 이제는 죽기를 바라. 인간으로서 그럴 수 있니? 그러나 며느리는 눈도 깜짝하지 않고 대꾸했습니다. 사람마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저는 제 한계를 넘었어요. 하루하루가 고통이에요. 어머니는 부모니까 끝까지 버틸 수 있겠지만 저는 남편과 같은 청춘을 다 잃고 싶진 않아요. 그 차가운 말투는 마치 제 아들의 생명이 숫자로 환산된 것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병원에 늦게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며느리가 아들의 인공호흡기 근처에 서 있었습니다. 손은 기계의 스위치 부분에 머물러 있었고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소리쳤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놀란 며느리는 황급히 손을 거두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해예요. 그냥 기계 상태 좀 보려고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저는 그녀의 눈빛에서 확실히 보았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끝내고 싶은 마음. 저는 벌벌 떨며 그녀를 노려봤습니다. 내가 감히 내 남편의 숨을 멈추려고 했지? 며느리는 잠시 침묵하다가 이내 낮게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할게요. 이 상태로 계속 두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저는 더는 못 견뎌요. 차라리. 그 순간 저는 며느리의 말을 끝까지 듣게 둘 수 없었습니다. 그 입 다물어라. 내가 무슨 권리로 내 아들의 생명을 함부로 결정하니? 저는 며느리를 병실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간호사들이 놀라 뛰어왔지만 저는 눈물로 얼굴이 젖은 채 소리쳤습니다. 이 여자를 믿지 마세요. 제 아들을 죽이려 했어요. 주변 사람들은 놀란 눈빛으로 저와 며느리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며느리는 곧장 울음을 터뜨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그저 너무 힘들어서 기계라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해서 본 것뿐이에요. 다시 한번 상황은 제가 오히려 괴팍한 시어머니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제 눈에는 분명히 보였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은 공포가 아니라 들켜버린 계산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들의 손을 붙잡고 울며 다짐했습니다. 아들아, 내 아내는 널 버렸어도 엄마는 끝까지 널 붙잡고 있을 거야. 내 숨소리 하나, 내 심장 박동 하나, 엄마는 다 지켜낼 거야. 어떤 일이 있어도 너를 돈으로 바꾸게 두지 않을 거야. 인공호흡기 사건 이후 병원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간호사들과 의사들 사이에서도 은근한 시선이 오갔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이 피해자인 듯 행동하며 사람들의 동정을 샀고 저는 점점 고립되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는 일부러 다른 보호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하루하루가 너무 두려워요. 혹시라도 기계가 멈추면 어떡하나 싶고 어머니는 저를 이해해주지 않으시고 계속 몰아붙이기만 하세요. 사람들은 며느리의 눈물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를 향한 시선은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억울했지만 설명을 하면 할수록 변명처럼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제 아들은 여전히 살아있고 살아있는 한 엄마인 제가 끝까지 지켜야 했습니다. 저는 다시 수첩을 꺼내 며느리의 말과 행동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잡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며칠 뒤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병원 근처 카페에서 며느리가 친구와 만나는 장면을 보게 된 겁니다. 저는 일부러 가까운 자리에 앉아 그들의 대화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낮은 목소리로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남편은 그냥 짐이야. 빨리 끝나야 보험금이라도 들어오지. 나 이대로 늙어갈 순 없어. 다른 길을 찾아야지. 그 말은 제 심장을 찢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확실한 단서였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의 목숨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녀의 진심이 무엇인지 이제는 분명해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펜을 꺼내 그녀의 말을 빠짐없이 받아 적었습니다. 글씨가 떨렸지만 분명히 남겨야 했습니다. 증거가 없다면 다시 또 제가 모진 시어머니로 몰릴 게 뻔했으니까요. 그날 밤 병원에 돌아와 아들의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아들아, 내 아내의 속마음을 내가 들었다. 엄마가 반드시 밝혀낼 거다. 내가 세상에서 홀대받지 않도록, 내 목숨이 돈으로만 취급되지 않도록 엄마가 끝까지 싸울 거야. 아들은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지만 제 마음에는 작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마치 제 목소리가 닿고 있다는 듯 아들의 가슴이 조금 더 크게 오르내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며느리와 친구의 대화를 엿들은 그날 이후 제 마음은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더 이상 막연히 억울해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제는 똑똑히 들은 말을 기록했고 그것이 훗날 진실을 밝힐 증거가 될 수 있으리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다른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동안 며느리의 눈물과 연기에 휘둘려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던 이들이 다시 같은 상황이 되면 또다시 며느리 편에 서게 될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확실히 준비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며칠 뒤 가족들이 병실에 모였습니다. 모두가 차가운 공기 속에서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을 때 저는 결심을 다지고 입을 열었습니다. 얘들아, 이제는 너희도 똑바로 들어야 한다. 내 형수의 속마음을 내가 직접 들었다. 친구와 이야기하는 걸 내가 똑똑히 들었어. 내 오빠가 빨리 죽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래서 자기 인생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말하는 걸. 제 말에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예상대로 며느리는 곧바로 눈물을 터뜨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친구 앞에서 잠깐 넋두리한 걸 그렇게 왜곡하시면 저는 뭐가 되나요? 저는 그냥 두려워서 그랬을 뿐이에요. 남편이 이 상태로 언제까지 누워있을지 몰라서 무서웠던 거예요. 그녀는 울먹이며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가족들은 또다시 흔들렸습니다. 둘째는 조심스럽게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혹시 너무 극단적으로 들으신 거 아닐까요? 형수님도 아직 젊으니까 순간적으로 그런 말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저는 손에 쥔 수첩을 꺼내 흔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니다. 이건 단순한 넋두리가 아니었다. 내가 들은 말, 내가 본 행동들 다 적어놨다. 이혼 서류를 내밀고 도장을 강제로 찍으려 하고 보험금 얘기를 수없이 입에 올린 것도 다 기록했다. 내 오빠를 짐 취급하는 그 말까지 내가 다 들었다. 제 목소리는 병실을 가득 울렸습니다. 며느리는 울음소리를 높이며 주변의 시선을 끌었지만 이번에는 제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는 아들의 손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못 말하니까 엄마가 대신 말한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얼마나 버티며 가족을 지켜왔는지 엄마가 끝까지 증명할 거다. 그 순간 가족들 사이에 흔들림이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시어머니의 억지라고만 치부할 수 없게 된 겁니다. 며느리의 눈물과 제 수첩 사이에서 그들은 갈피를 잡지 못한 채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와의 싸움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마음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아들아, 내 목숨을 돈으로 바꾸려는 자와 끝까지 싸울게. 엄마는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 제가 수첩을 내밀며 며느리의 속마음을 폭로한 그날 이후 며느리는 곧바로 새로운 꾀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눈물만으로는 더 이상 사람들을 흔들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이번엔 제 말을 무너뜨릴 새로운 이야기를 꾸며냈습니다. 며느리는 친정 식구들과 함께 제게 찾아와 억울하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미워해서 없는 얘기를 지어내고 계세요. 제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친정 식구들도 다 봤잖아요. 어머니는 저를 못마땅해 하셔서 자꾸 이상한 말만 하세요. 친정 식구들은 곧바로 며느리 편을 들었습니다. 사돈, 너무 그러지 마세요. 젊은 사람이 하루하루 남편 병수발하며 얼마나 고생이 큰데 그렇게 몰아붙이면 안 되죠? 그 말에 저는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고생이라면 나도 했다. 하지만 난 내 아들을 짐 취급하지 않았다. 내 딸이 내 아들한테 뭐라고 했는지 내가 똑똑히 들었다. 죽으라고 했다. 빨리 꺼지라고 했다. 그게 사랑하는 아내의 말이냐? 그러자 며느리는 갑자기 무릎을 꿇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제가 그랬다고요? 저는 매일 병원에 붙어 살면서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는지 몰라요.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말이 험해졌을 수는 있지만 그게 정말 진심이라고 믿으세요? 어머니는 저를 괴롭히고 싶으니까 일부만 듣고 와서 부풀리는 거예요. 그 울부짖음에 또다시 사람들의 시선은 저를 향했습니다. 저는 마치 가해자가 된 듯한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가족들조차 제 눈물을 이해하지 못한 채 곤란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무너져 내렸습니다. 모든 것이 며느리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교묘히 울음과 거짓말로 사람들을 끌어당겼고 저는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병원에서 뜻밖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담당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환자분이 손가락을 아주 살짝 움직이셨어요. 아직 반사일 수도 있지만 가족분들이 보실 때 희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말씀드립니다. 순간 제 눈에 눈물이 왈칵 솟았습니다. 정말이에요? 우리 아들이 움직였다고요? 간호사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제겐 그것만으로도
하늘이 준 신호 같았습니다. 아무도 제 편이 되어주지 않아도 세상이 모두 등을 돌려도 아들만큼은 아직 저를 느끼고 있다는 확신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그 길로 병원에 달려가 아들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아들아, 엄마 알아들었지? 내가 엄마 편이라는 거,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거, 엄마가 끝까지 널 지켜줄 거야. 그러니 꼭 깨어나야 한다. 아들은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지만 제 손바닥에 닿은 그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의사는 반사일 뿐이라고 했지만 제겐 그것이 분명한 대답이었습니다. 아들의 손가락이 살짝 움직였다는 사실은 저에게 커다란 힘이 되었습니다. 의사나 간호사들은 반사작용일 뿐이라고 했지만 제겐 분명히 아들이 제 말을 들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 작은 떨림 하나가 제게는 세상 무엇보다 강력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들의 곁을 더욱 지켰습니다. 아침이면 병실을 찾아와 아들아, 엄마 왔다 하고 손을 잡아주었고 밤이면 작은 수첩에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며느리의 행동, 말투, 그리고 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제 이야기까지 그것은 마치 제 삶의 전부가 되어갔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점점 불안해하는 기색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 눈빛이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자신감이 붙어가는 걸 감지한 듯 했습니다. 하루는 제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포기하시면 안 돼요? 의사도 희망 없다고 했잖아요. 괜히 착각하시지 마세요. 손가락 조금 움직였다고 살아날 거라고 믿으시는 건 어머니 욕심이에요. 저는 그 말에 단호하게 대꾸했습니다. 그건 욕심이 아니라 믿음이다. 넌 모를 거다. 엄마는 작은 움직임 하나에도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란 걸. 제 단호함에 며느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그녀의 연기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것을. 며칠 뒤 또 다른 장면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친정 식구와 통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다급했습니다. 아니, 아직 아무 일도 없다고. 그런데 시어머니가 자꾸 의심해. 뭐라도 움직였다고 난리야. 혹시라도 그 사람이 깨어나면 내 계획이 다 틀어질 수도 있어.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의 말은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살아나길 바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깨어나는 걸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수첩을 꺼내 그 말을 적었습니다. 떨리는 손끝으로 기록하면서도 제 마음은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그래, 내 진심은 결국 내 입에서 나왔다. 엄마는 절대 놓치지 않을 거다. 그날 밤 아들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아들아, 들었지? 내 아내는 내가 깨어나는 걸 두려워해. 왜냐하면 내가 깨어나면 모든 게 드러나니까. 하지만 엄마는 다 기록하고 있어. 내가 다시 눈을 뜨면 우리는 함께 그녀의 가면을 벗겨낼 거다. 아들은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지만 그날도 그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저에겐 그것이 엄마 맞아라고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평소처럼 병실에 앉아 아들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어디론가 전화를 받으러 나가 있었고 병실 안에는 오직 저와 아들뿐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아들아, 엄마야. 내가 들을 수 있다는 거 알아. 힘들어도 조금만 더 버텨. 엄마가 끝까지 내 곁에 있을 거야. 내가 다시 눈을 뜨는 그날을 기다릴 거야. 그런데 그 순간 느껴졌습니다. 아들의 손가락이 분명히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이번엔 단순한 반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아들아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천천히, 아주 천천히 아들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며 올라갔습니다. 엄마, 기적 같았습니다. 분명 제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오랜 세월 기다려온 순간,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순간이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저는 눈물을 쏟으며 그의 얼굴을 붙잡았습니다. 며느리가 그때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놀란 얼굴로 다가왔지만 아들은 그녀를 보자마자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순간 병실 공기가 멎었습니다. 며느리는 얼굴이 굳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눈빛은 분명했습니다. 그동안 다 들었어. 엄마가 해준 말도, 내가 엄마 앞에서 했던 짓도, 나 이제 너랑은 못 살겠다. 내 인생에서 꺼져줘. 며느리는 당황해 변명하려 했지만 아들은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이제 내 앞에 다시 나타나지 마. 그 말은 명확한 선언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아무 말 없이 병실을 뛰쳐나갔습니다. 그 후 아들은 조금씩 몸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손가락을 움직이는 정도였지만 점점 팔을 들 수 있게 되었고 의사의 도움을 받아 발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재활은 길고 힘들었지만 아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일 그의 곁에서 격려하며 함께 울고 웃었습니다. 며칠 뒤 의사가 말했습니다. 환자분은 기적 같은 회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간이 더 걸리긴 하겠지만 충분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다시 차올랐습니다. 기적은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들이 퇴원하는 날이 왔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병원을 나서는 순간 따뜻한 햇살이 아들의 얼굴에 비쳤습니다. 아들은 힘겹게 웃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다 엄마 덕분이야. 엄마가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어. 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아들아. 내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다. 엄마는 그저 내 곁을 지켰을 뿐이야. 우리는 함께 병원을 나섰습니다. 며느리의 그림자는 이미 우리 삶에서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아들의 새로운 시작과 우리 모자에 굳은 믿음뿐이었습니다.